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머리가 나빠서 수학이 힘드냐? 힘들,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예, 자,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머리가 나빠서 수학이 힘드냐? 이 얘기를 사실 되게 좀 많이 들어요. 예. 어, 아이들이 특히 좀 많이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중에도 여자아이들이 좀 많이 해요. 예. 선생님, 저는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예.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경우인가? 예, 찢어집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학부모님들 중에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 그래서 우리 애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원장님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른 길을 찾게.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사실, 진짜 이 수학머리라는 것 때문에, 수학머리가 나빠서, 즉, 지능이 나빠서, 지능이 부족해서, 머리가 부족해서, 예, 그래서 수학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이제, 항상 이 0번을 쓸 때는, 이 0번이 그거잖아요. 약간 전제 같은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나빠서 수학이 힘들다면 전국의 몇 프로가 이런 기준으로는 결국 고3 때까지 살아남는 자를 빼놓은 수포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고3 때 수능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요 정도 맞으면 지금, 예, 입시에서. 그러니까 즉, 한 11%? 예, 11%까지 2등급이니까요. 그 정도 맞으면, 아니, 뭐, 많이 부족하진 않았다. 이렇게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3등급 정도 맞으면 좀 애매하고, 뭐 4등급부터 수학을 잘했다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고3이 됐는데, 뭐 6월 목평 이렇게 봤는데,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본인들이 다 수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 7, 8, 9등급은 뭐 여지 없고, 심지어 3, 4등급을 나와도 내가 수학은 좀 안 되는 과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1, 2등급 빼면 11%니까 결국은 그렇게 치면은 90%의 아이들이 네, 다 수학이 힘든 건데, 예, 그 전부 다 머리 때문이냐? 이건 좀 반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능이 높아요. 그러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냐? 그럴까요?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할까요? 진짜 머리 좋은 학생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오답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수학 결국 못 합니다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친구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하드웨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 떼끼, 혼나야 되는 거고, 야, 이게 공부 좀 해서 혼나야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 말고, 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상담하는데, 선생님,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러면서,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빗대어서, 어, 많은 게 좀 잘못됐다. 네, 많은 게 좀 잘못됐다. 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 되게 루틴해서, 대한민국 현재 수학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루틴해서, 속이 많이 상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예, 이게 조금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좀 유리한 방송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음, 수포자는 길러지거나, 예,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99%지, 우선 전제로 머리가 나빠서 수포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간단한 얘기로요. 부모님들도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집안은 다 문과머리라. 혹은
아유, 저도 옛날에 수학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수학이 DNA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어떤 집은 한 명만 수학을 잘하는 애도 있어요. 독특하게 혼자만 수학을 잘하거나. 이게 뭐 DNA가 다르다고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어, 타고나는 기질보다는 물론 좋은 머리를 타고나서 열심히 하면 더 유리한 건 맞으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타고난 머리보다는 예, 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도 진짜 만만치 않게 크다. 특히 전국권을 한다는 건 전국권의 성적을 낸다는 건 물론 엄청난 뛰어난 하드웨어에 엄청난 노력이 가미돼야겠으나 그 권역을 벗어나면 예, 그 다음부터는 두뇌 싸움보다는 타고난 두뇌 싸움보다는 본인의 노력력에 좀 더 결정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초등수학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여태까지 20여 년의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머리를 남들보다 특출나게 좋게 태어나면 매우 유리한데요. 그럼 특출나게 좋게 안 태어난 경우들, 그러니까 특출나게 좋게 태어난 0.1%를 제외하고 99.9%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학습 방법과 이 수학 공부를 하는 습관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과 수학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떤 관점이 진짜 중요하냐면, 이 수학의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공부하거나 논리성을 익혀갈 때, 요 깊이, 그다음에 순간적인 그 논리들에 대한 밀도, 네. 이 논리를 반드시 머리로 따라가서 같이 논리로 해석하고 가냐. 그렇게, 그걸 이제 깊게 사고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깊은 사고를 밀도 있게 하는 학습 습관과 학습 방식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학습 습관과 학습 방식이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예, 거기에 양을 붙이면 대부분 수학에 실패하지 않고 점점 더 머리도 좋아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뭐 어설프게 외워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익히라고 했으니까 뭐 운동하듯이 운동을 익히듯이 몸에 체화하듯이 혹은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뭐 깡암기를 한다든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런 식의 접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양을 퍼붓고 아무리 시간을 때려 부어도 일정 이상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성과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할 때 일정 이상의 성과가 안 나오는데 내가 쟤보다 학습량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쟤가 더 성적이 많이 나와.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퀘스천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 퀘스천이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악순환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머리가 나빠. 또 안 될 것 같아. 근데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 근데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의무감에 하지만 뭔가 좀 미심쩍죠. 그러니까 자존감 하락, 자신감 하락. 그럼 시험 시간에 쫄죠? 예, 겁먹죠? 그러면 알던 것도 틀리고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 거봐. 난 안 되잖아. 하지만 다시 뭐 또 뭐 어른들이 막 동기부여하고 막 이러면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해. 근데 뭔가 해도 또 안 돼. 안 되니까 거봐. 난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깔때기처럼 거봐. 난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깔때기의 끝에 그봐. 난 수학머리가 나쁘다. 난 문과야. 뭐 이런 문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을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나 구조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그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예, 밀도 있는 사고. 이게 잡히기만 하면 사실은 어,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개념에서 중요시하는 되는 부분들이 유형에 나오고 그 유형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갖고 심화 문제를 푸는 이 과정의 일련 과정들이 유기적으로만 돌기 시작하면 사실 성적은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해요. 예. 근데 대부분 이 과목의 학습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양을 퍼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 어머님들 골프 많이 치시죠? 골프 스윙을 야구 스윙처럼 하면 골프가 잘 쳐집니까? 예, 아니죠. 골프 스윙을 야구 방망이 질 하듯이 치면 멀리 나가나 공이? 안 되죠. 정지해 있는 공이랑 날라오는 공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올바른 골프,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골프 스윙법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골프를 잘 치듯이 올바른 수학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야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복불복의 형태가 돼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현실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수학학습법을 가르쳐 주는 라인보다는 학습법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 라인보다는 자꾸 그냥 단순히 수학적 지식과 문제 푸는 방식만을 계속 강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자기만의 어떤 수학 공부하는 방식이 생기고, 어머님들도 그 어느 정도 수학 방식에 이렇게 아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이가 적으시잖아요. 요즘은 아이가 막 12명씩 되면 8번째 아이, 9번째 아이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이고 똑똑하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중학교 가서 그냥 A가 무난히 나오네. 근데 가끔 B도 나오지만 뭐 A가 그래도 나오니까 괜찮다.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완전 폭격맞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이 좀 높으면 구분 수정을 해야겠으나 이제 학년이 좀 많이 어린 경우 초등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습법에 대한 밀도에 있는 사고를 하는 학습법에 대한 설계를 잘 해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수학이 어려운 것 같진 않다. 중요한 좀 계기는 필요하다. 방법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제목이 초등수학이 왜 중요한가? 초등수학이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초등수학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니까 다른 전문가님들 댓글 걸지 마요. 댓글 걸면 확. 네. 자, 사실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실 중학교 수학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무식까지는 아니겠으나, 그거 뭐 빨리 하고 대충 하고 고등학교 오면 됩니다. 똑같이 중학교를 가르치시는 분들 마음속에 초등학교 수학 그거 그냥 기초잖아요. 빨리빨리 익히고만 오면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초등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스탠스가 초등학교 수학은 그냥 기초고 그냥 쉽고 그냥 뭐 저도 이제 마주 하는 말이죠. 그냥 완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책 사서 그 책 풀고 기초만 잘 다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수학의 가장 핵심은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 초등 수학을 할 때 아이의 아까 얘기했던 사고의 밀도의 사고를 하는데 그걸 밀도 있게 하는 어떤 본인만의 학습법 이런 거를 구축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초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왜냐면 그 습관이 계속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무리 양치기를 해도 뚫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시 초등학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를 파악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아이의 학습 성향과 학습 습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어떤 수학 학습 컨설팅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수학 학습 컨설팅이 필요 없으려면 실적으로 초등학교 때 골똘히 생각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그 초등 각 학년에 있는 심화 문항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아이 스스로 풀게. 그다음에 스스로 푼 것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 너의 생각 중에 이건 옳았고 이건 틀렸고 이런 이 초등 수학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한마디로 네, 사고를 밀도 있게 하는 심화 문제들을 갖고 이런 발달 양식이죠 한마디로. 예. 사고의 발달 양식 자체에 베이스를 닦아내야 돼요. 그 수학의 기본적인 연산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초등학교 수학에서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만 너무 치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평범평범하게 보통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못 뚫어내는 친구를 클까지 큽니다. 그게 아니라 초등 수학을 하면서도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생각 이빠이, 골똘히, 고민 이빠이 이렇게 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고 그 생각과 고민의 끝에 이 밀도 있는 사고로 해결까지 붙여놔야, 예. 이게 이제 책임감이죠, 한마디로. 초등학교 때 이 해결을 끝까지 하게 되는 건 책임감이죠. 이렇게 아이의 학습 습관을 구축해 놓는 게 사실 초등 수학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중요 사항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려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말려드냐면, 이게 보통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기간 약속을 한단 말이죠. 제 말 잘 들으셔요. 기간 약속을 한단 말이죠. 한 달 반 만에 한 코스, 두 달 만에 한 코스, 막 이런 식으로 기간 약속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는 아이별로 실제적으로 초등 이 수학을 할 때, 제가 말하는 이 밀도 있는 사고를 해서 충분히 아이 걸로 곱씹어서, 나중에 해석 사고까지 길러지는 단계까지의 이 시간적 여유나 스타일이나 성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대한민국 수학 교육에서는 이 스타일이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깊게 사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있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의 희생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깊게 하면 숙제를 못 하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제일 또 중요한 게 숙제 아닙니까? 숙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서 혼날 수 없지. 그래서 무조건 해가야 돼. 근데 그 자기의 바운더리가 이 학원 스케줄보다 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숙제를 익히막스만으로 막 해가게 되죠. 숙제를 다 해가는. 이런 게 사실은 악의 구렁텅이 시작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초등가정을 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봐야 돼요. 차라리 한 번 더 돌릴 생각. 혹은 이제 더 돌리면서 만약에 조금 시간 확보가 되면, 이걸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어떤 이 시간적 안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학원이나 어떤 스케줄을 약속한 상황에서 쫓아가다 보면 그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면 나는 괜찮게 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숙제를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엄마가 한 것이냐. 아니면 나 반, 엄마 반 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한 30%, 해설지가 70%한 거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나 구조로만 확인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저학년 수업들의 특징들은 수업을 하고 나면 이게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 테스트 안 볼 수는 없어요.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근데 테스트를 보고 나면 지금 바로 배운 거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현재 상황의 아이의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게 뭐 사고의 밀도를 테스트하거나 사고력을 기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테스트하려면 사실은 이거 가르쳤던 내용의 연계문항들,
충분히 시간 주고 꼼꼼히 해서 맞출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생각들이 있는 학원들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학원들도 있는 거고 이랬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은 1번이 실적 완성의 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완성을 만드는 데 있겠으나 이거와 1 플러스 1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초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나한테 우리 아준이한테 어려운 문제 있죠. 네, 통계천 문제. 반드시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그 문제들을 이용해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길러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예. 이렇게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학년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채팅이 쭉 올라갔는데 늙은 울집 형제 웃자인데요. 수학 시험이 완전 수학은 예.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선 초등 수학 때는 그것을 길러라.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뼈 때리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뼈 때리려고 만든 부분은 아니고 참고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이니까 예, 좀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결국은 1, 2등급에 못 들어가고 3, 4등급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무분별한 양측이에요. 그러니까 얻어 걸려라 식의 무분별한 양측.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 어느 난이도, 어느 지점에 학습을 해야 이 친구의 오늘이, 이 친구의 내일이 오늘보다 발전되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떤 판단해서 정밀하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문제로 양식을 해버리는 경우.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저 무분별한 양치기를 유형 부분에다만 구별하고 시키는 경우. 예. 절대 나중에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예, 예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세상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저를 이런 얘기 왜 하지? 근데 세상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아 너 조용히 해. 아 너 그러냐? 그래? 근데 어 이 쓸데없는 유형 양치기. 그러니까 유형은 양치기가 필요하긴 해요. 사람마다 유형 양치기를 해야 되는 양이 좀 다를 뿐. 근데 유형을 양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이 더 하잖아요. 완전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저번 편에도 제가 심화와 버무려서 유형과 심화를 나눠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여러 번 드렸으니까 예, 깊게 하진 않겠지만 우선은 무분별하게 그냥 문제로 다 발라버리는 예, 야, 저 필요 없어. 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애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문제량이 부족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양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나의 향상성을 위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형 문항을 또 이렇게 양치기를 시키다 보면 암기를 해요. 암기를 엄청 해요. 암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어머님들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학년부터 아이가 갑자기 확 못 따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어야 좋은데, 예, 혹시 태수장 분들 중에 없으면 참 좋은데, 갑자기 어느 학년부터 급격하게 아이가 수학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딱 있어요. 그게 못 따라가면,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아이의 머리가 나쁘다. 내가 중2부터 못 따라가. 그러면, 우리 아이의 머리로는 수학은 중1까지 없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어느 한계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전 단계, 그 전전 단계부터 저기 써 있는 기초 없는 사고를 바탕으로 유형문항만 암기된 상태예요. 이건 대부분 상담할 때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없는 유형만의 암기로 기초 단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이 약하다는 건 1-1이 기초 단어이 되겠죠. 그 전 단계를 그런 식으로 사고 없이 문항만의 암기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니 여기서부터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뭘 못 따라가냐? 근원적인 사고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되고 혹은 외워서 순간적인 이해가 됐더라도 문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으면 머리 탓을 하지 마시고 앞단에 학습법이다. 아이의 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체크해서 그 부분부터 다시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입태를 보면 자꾸 빼게 되잖아요. 이 학원 A 다니다가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B를 보내. 근데 B에서 갔더니 여기서부터 잘 안 됐대. 그래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백을 해. 근데 I는 안 바뀌어. 플러스 바뀌었어요. 네? 교수법이 바뀌고 뭘 해서도 I의 어떤 학습 센서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만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백을 해서 또 해. 또 여기 왔어요. 또 여기를 확인해 보니 또 안 됐어. 그럼 뭐야? 빈답만 됐지 솔루션은 못 찾았네? 이게 아니라 아이가 바꿔야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더 근원적 사고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한 명의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 수학적인 실력과 역량이 느는 것도 그 주체는 무조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이가 공부를 하든 어머님이 공부를 하든 제가 공부를 하든 뭐 어른이 공부를 하든 뭐 할아버님이 공부를 하든 누가 공부를 하든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의 주체이지 한 사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의 학습법과 학습 방식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내 영향이 제일 큰 거죠. 물론 선생님이 무식하게 가르쳤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본인의 어떤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학습법적인 어떤 접근이 수정이 돼야 그리고 환경적 접근이 되던가 아니면 똑같은 학원을 그냥 보내도 아이에 대한 어떤 이 학습적인 부분이 끼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없더라 결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은 아이와 못 찾은 아이의 싸움인데 예, 다 같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본인한테 맞는 수학 학습법을 찾은 상태와 안 찾은 상태에서의 열심히 하냐 마냐는 아니면 별개 문제고 상태의 싸움에서 다시 본인의 학습법을 찾은 아이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 등급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됐다. 생각보다 어떻게 공부하니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 아니 뭐 저도 선상님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저한테 배운다고 잘하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어떤 학원도 모든 아이들은 맞는 소리를 아이들 뭐 이 집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 어떤 수학을 아이들한테 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어도 아이들의 성과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수학적인 성적이 오르는 과정이 아닌 예, 단순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악의 순환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발라내서 제대로 어른 중에 누구 하나는 네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어? 너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설득을 해줘서 그 아이가
사고력 높고 밀도 있는 학습을 하게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셨죠? 예. 방송이 좀 불편한가요? 자, 세 번째, 좀 불편한가? 아,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네,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세 번째, 어른들 잘못이 커요. 아셨죠? 제가 볼 땐 어른들 잘못이 커요. 그 어른에는 어머님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돼요. 어른들 잘못이 진짜 커요. 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입시 구조를 만든 어른들, 예, 다 커요. 다 커요. 다 잘못 있어요. 아이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 그 친구들한테 어른들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공부해서 더 잘하는 게 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으실걸요. 근데 어른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줬지만, 예, 그거를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자기가 훌륭하게 만든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성과예요. 예, 그건 인정을 하고 합시다. 아이가 잘하면 주니어의 몫이에요. 그 성과는. 가르치는 선생님 몫도 아니고 어머님 몫도 아니에요. 어머니와 선생님들은 도움 준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이의 몫이에요. 근데, 자, 우리 어른들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아이를 믿죠. 아이를 믿죠. 뭐 이건 믿고 말고는 뭐 교육적인 관점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교육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 국어사범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3번, 어머님 2번, 학생 1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자가 서로 믿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간에 뭔가의 진단과 해법이 나오고 그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게 엄청 지지부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4, 5년 동안 잘못된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아이의 퍼포먼스, 상태, 뭐 성황 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예,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안 꺾이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예,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으로 오라는 얘기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시고 예, 뭔가 크게 오류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좀 약간 표현이 약간 좀 거칠게 쓰긴 했는데요. 이 학원 저 학원을 계속적으로 바꿔 보낸다 한들 우리 아이의 학습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를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를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골프를 치는데 계속 야구 스윙을 해요. 죽어라고 야구 스윙을 해요. 근데 얘는 계속 골프를 쳐야 되는 애면 그게 되겠냐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어릴 때 엄청난 손풀이를 시키죠. 논리적으로 써라. 좋아. 논리적으로 써. 그 다음에 뭔가 텍스트가 완성이 쫙 돼야 어른들은 만족을 합니다. 오, 제대로 깔끔하게 푸나. 그리고, 여기 그래요. 아이가 필기 잘하고 이쁘게 쓰고, 뭐, 색깔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잘 풀면,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5학년? 요 정도까지. 네. 그 뒤는 수학만큼은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적화 풀이, 그 다음에 빨리 풀게,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를 이용한 풀이, 손은 도울 뿐, 이렇게 아이의 습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엄청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학생들 같은 경우, 써요. 근데 내가 제 앞에서 이렇게 이, 뭐 컨설팅을 하는데, 써봐. 이러면, 저는 아이한테 눈으로 후다닥 해갖고 마지막 한 줄만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한 20초 정도의 풀이를 원하는 문제를 굳이 다 써서 1분 한 30초, 2분에 걸쳐 풀어요. 그게 뭐냐? 아이의 마음은 난 이렇게 사고하고 안다를 나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물론 현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만 쫙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다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 원래 푸는 대로 풀 때 최대한 빨리 풀어.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나 수학하는 사람이야. 네가 대충 표현을 다 이해해. 이런 다 얘기를 해주고 해도 그래요. 그 왜냐? 평소 습관이 그렇게 붙었거든요. 학습량 자체가 앉아 있는 게 학습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이 해결하는 과정이 학습량인데 저놈의 손을 뿌리를 왜 이렇게 길게 쓰는지 속이 터집니다. 어, 18초, 20초, 20초, 20초 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20초, 20초, 20초 한 다섯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에 굳이 이쁘게 써서 한 문제를 푸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알아서 본인의 학습 시간을 다섯 배로, 다섯 배를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시험 시간에 그렇게 시험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어린아이들이죠. 초등학교 5학년 이하한테는, 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계산식을 정말 잘 써봐. 를 활용 문제로 연습시키시고, 활용 문제로 연습시키시고, 아셨죠? 어차피 연산책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산책 빼고 활용 문제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세운 과정으로 풀고 하는 그런 포맷, 프리 포맷을 연습을 시키시고, 자, 거기서 좀 성장하면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머리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머리로 못하는 건 손으로 이렇게 밸런스 위주의 학습으로 또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사실 어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말린다, 나중에. 예, 나중에 진짜 시간 부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좀 불편한 얘기. 빨리빨리 혹은 천천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 이걸 모를까? 이제 생각 들죠.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선배들, 모든 어른들, 먼저 산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터득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죠, 원래. 그죠? 예. 그래서 그게 하도 답답하고 힘든 행동이니 그런 직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뭐 수영 강사도 있고, 운전면허 선생님도 있고, 예. 이게 학원 강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다 가르치는, 뭐 교수님도 가르치는 직업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 수학 숙제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학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학 내용은 2번이고요. 아이들을 집에서 좀 봐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호흡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아이의 호흡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이는 생각이 더 필요한데, 야,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지금, 1시간째 공강이잖아. 예? 자, 물론, 아주 쉬운 문제들로 두 장이 가고 있으면, 구박을 하지 마시고, 이 쉬운 문제가 왜 두 장인지를, 왜 이 쉬운 문제를 왜 이 시간에 두 장을 풀고 있는지를 좀 하셔야 돼요. 개념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지, 뭐. 아니면 아이가 딴짓을 했거나, 그냥 딴짓을 한 거는 이제 행동 영역이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심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차 있어. 엄청 어려워. 예, 엄청 어려워요.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막 도전하고 본인도 짜증나지만 참고 있는데 그걸 건드려요, 굳이. 야, 아까도 이 문제인데 아직도 못 풀어? 너 누구 닮았어? 머리가 왜 그래? 뭐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뭘 하는 거냐면 풀고 있는 난이도와 아이의 어떤 수준, 그다음에 여기서 절대 빨리빨리 시키지 마라.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기다려줘라. 근데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치형 어머님들 계세요. 방치형.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요 문제 풀려고 하고요. 엄마는 뭐 통과하세요. 저는 엄마 혼자 막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써라 내어라 풀게 되네요. 방치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나빠. 이건 더 나빠. 빨리보다 더 나빠. 아이가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는 습관 자체를 어머님이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는 습관이 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험을, 되게 신기한 게, 시험을 세워라, 내워라 보게 돼요. 아니지 않아. 그래도 시험장 들어가면 엄청 긴장해서 푸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긴장해서 푸는데, 긴장해서 풀어도 평소에 문제를 압축해서 빠르게 푸는 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문제를.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지. 몸이 안 따르는데. 아예 그렇게 치면 이철용도 이게 다 늘어갖고 있으니까. 이게 손살같이 막, 부사기를 막 하고 싶지.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 평소 구조의 습성이 그대로 나온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의 호흡을 잘 보시고, 그 호흡 내에서 제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통해 조절을 좀 해주셔라. 내지 마시고, 예, 아이를 좀 너무 어려운다? 모든 어머님들한테 약간 힘을 원하나? 죄송합니다. 근데, 어, 사실, 이렇게, 내 아이가, 그러니까 잘,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나의 욕심을 좀 버리세요. 예, 버리시고,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예, 호흡을 좀 잘 맞춰주시면,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 사실, 이제, 어, 학원의 기간이든, 예, 뭐 집에서의 학습이든 간에, 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커오는 어떤 습성적인 부분, 잘못된 학습관이나 잘못된 학습 방법이 형성되는 부분에는 저 습득 문제가 사실 제일 커요. 기다려주지 않는 어른, 그 다음에 느긋하게 가게 하는 어른, 이 두 개가 좀 문제인데, 그래도 느긋하게 가는 어른이 더 나쁜 것 같다, 제 생각에. 네. 근데 기다려주지 않는 어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예, 기초 없는 사고, 유형 반복, 유형 암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숙제만 몰입하는, 숙제에만 집중하는, 예, 그런 학습을 통해 아까 얘기 드렸던, 초반에 얘기 드렸던 악의 사이클로, 악순환의 사이클로 점점 들어가면서 나중에 연계문항을 풀 수 없는, 1, 2등급이 될 수 없는 환경에 너무나 억울하게 본인은 하란 대로 했으니,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라이브에서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 치면 한 6시간은 떠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6시간에서 8시간은 떠들 수 있는 분량. 종일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 아침이고 라이브고 구축을 하다 보니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예,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예, 좀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의 어떤 기반, 기초를 잘 닦는 구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들으시는 시청자분에 이미 우리 아이가 고2예요, 고3이에요 이러면, 예, 이제 그냥 그 현재까지 왔던 습성과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뭐 바꿀 수 있다면 심화 문제 정도를 대하는 방법, 요 정도만 바꿀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성적 향상의 목적성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겠고, 그 2학년이라면 한 번쯤은 정밀하게, 아이를 좀 지켜보고, 아이한테 학습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는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의 학부모님이시라면,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생 아니에요. 네. 초등학생의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제 말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아이가 수학 공부에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집에서도 많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준비한 1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